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밤 10시입니다. 오랜만에 세계사 산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에 국내 문제, 핵 문제, 남북 간의 판문점 회담, 그리고 제가 네팔에 갔다 와서 네팔 기행 등등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세계사 산책을 잠시 못했습니다. 주말에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하나 사서 다 읽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로마인 이야기로 알려진 일본 여성 작가 시오노 나나미 씨가 요사에 쓰고 있는 그리스인의 이야기, 그리스인의 이야기 제3편이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아주 두꺼운 책인데 45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이것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하면은 저는 언제 그 이름을 처음 알았느냐 하면은 중학교 때 플루타크 영웅전을 읽고 알렉산더 대왕을 알게 되었습니다. 플루타크 영웅전은 중학교 때 삼국지와 더불어 우리 소년들이 즐겨 읽던 책입니다. 플루타크 영웅전에는 그리스 로마의 영웅들이 나오죠. 그걸 읽다 보면은 제일 자세하게 쓰여진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를 대표하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또 한 사람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시저죠. 시저. 이 두 사람이 2대 영웅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2대 영웅인데, 알렉산더 대왕 하면은 무슨 영화로도 참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영화는 제가 다 봤는데, 리처드 버튼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나오기도 하고, 볼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생애는 영화로 담기에는 너무 크다, 너무 파란만장하고 너무 스케일이 커서 영화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수십 편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애는 아주 짧았죠. 이 33살에서 1개월이 모자란, 그러니까 32년 12개월의 생애를 보냈으니까 예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사 책을 읽을 때 하나 재미로 뒤에 마지막에 가면 인덱스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보면은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예수입니다. 예수. 두 사람이에요. 영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신지 궁금합니다만은, 영웅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시저, 나폴레옹, 칭기스칸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영웅하면은 이순신, 김유신 이렇게 떠오르겠죠. 이 책을 보면서 새삼 세계사 공부를 많이 하면서, 역시 지금 세계사의 주류가 서양 중심이니까 현재 기점으로는 서양사의 중심이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리스 로마. 그리스의 정신과 로마의 제도가 합쳐지고 그게 기독교 문명으로 이어지고 르네상스를 거쳐서 산업혁명, 민주화, 그리고 영국, 미국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게르만 지배 체제 하에서 여러 나라들이 서로 생기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도 세계사의 주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가 서양사의 거대한 저수지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를 대표하는 제1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아니 유럽 여행뿐만 아니라 인도, 중앙아시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과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납니다. 예컨대 제가 90년대에 사마르칸트에 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 갔더니
거기 박물관에 갔더니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유물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여기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왔느냐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동정을 하는데, 동쪽으로 원정을 하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지금 우즈베키스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인더스 강이 있는 파키스탄까지, 당시는 뭐 인도로 불렸습니다만, 왔어요. 얼마나 장거리 원정을 했는지 제가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아마 여행에서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폼페이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폼페이에 가면은 유명한 그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폼페이, 이탈리아 베수비우스 화산에 덮였다가 발굴된 폼페이에 가면은 이런 모자이크 그림이 거기서 발굴이 됐는데, 이 원본은 지금 나폴리의 국립고고학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폼페이의 어떤 건물의 바닥에 있었습니다. 아주 큰 건물입니다. 너비가 몇 미터 되는 건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유명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과 알렉산더 대왕이 결전한 이수스 전투를 그린 겁니다. 이수스 전투의 한 장면을 리얼하게 그린 겁니다. 이것은 실제 전투가 있은 지 한 100여 년 뒤에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대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다리우스는 여기 전차를 타고 겁먹고 있는 표정의,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수스 결전. 이수스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터키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수스 전투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말이죠. 루브르 박물관에 3대 소장품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뭐 수십만 점이 있죠. 그 중에서도 루브르 박물관을 대표하는 3대 소장품이 있어요. 하나는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또 하나는 미로의 비너스로 알려진 미로의 비너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모트라케의 니케로 불립니다. 사모트라케의 니케. 사모트라케라는 섬에서 발견된 니케 여신상 두 팔이 떨어져 나갔는데 남은 것만으로도 아주 멋집니다. 뭐 미로의 비너스도 팔이 떨어지고 했지만 얼마나 멋집니까? 미로의 비너스, 그리고 사모트라케의 니케 여신상, 이 두 개가 바로 헬레니즘 시대의 유물입니다.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3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만들죠. 10년 만에 원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까지. 그리고 지금 인도 일부 파키스탄입니다만, 파키스탄, 그리고 지금의 이란 대부분, 지금의 중건동 전부 다,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지금의 터키, 다 합친 약 600만 평방킬로미터의 대제국을 만듭니다. 그것도 10년 만의 원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한 170년 동안 헬레니즘 시대가 이 3대륙에 걸쳐서 펼쳐지는데, 헬레니즘이라 하면은 그리스 문명을 말하는 거죠. 헬레니즘, 그리스 문명이 3대륙에 걸쳐서 꽃을 피운 시대입니다. 그때는 정치도 안정되어 있었고, 아직 로마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가 코이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어가 만국 공통어가 되고, 지중해 세계에서. 그리고 학문이 발전하고, 특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문화 예술의 중심지가 되고 그 알렉산드리아에 만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그 도서관으로 학자들이 모이고 그중 한 사람이 알키메데스죠. 해부학, 기하학이 발전하는 이런 고대 문명이 꽃피던 시대가 한 170년이 열립니다. 이 시대를 연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바로 그 시대에 만들어진 조각품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조각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한 1500년 뒤에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걸작품을 다 만들었는데 내가 더 만들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미로의 비너스, 이 사모트라케 섬의 니케 여신상 이게 루브르 박물관의 3대 소장품 중에서 2개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알렉산더 대왕의 사람들이 왜 흥미를 가지느냐 하면 우선 이 사람이 왕이 된 게 20살에 되어가지고 사망한 게 우리나라 나이로 33살에 죽었으니까 불과 12년 재위하는 동안에 거의 모든 거의 전부의 생애를 원정과 전쟁, 탐험에 바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32살에 죽은 사람이 10년 동안의 활동으로 세계사를 바꿨습니다. 그 바꾼 세계사가 그 뒤에 개성되지 않았으면은 그냥 모래 위에 새긴 역사가 되는데 문화로 남고 철학으로 남고 정치 제도로 남고 특히 로마에 의해서 개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헬레니즘 시대를 열고 헬레니즘 시대는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의 정신, 문화, 예술을 받아들여서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그리스가 로마를 점령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천재입니다. 고대 시대 때 군사적 천재가 3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 또 한 사람은 카르타고의 한니발, 또 한 사람은 그 한니발을 이긴 스키피오, 로마의 스키피오. 여기 한 사람을 더하면 시저죠, 시저. 그럼 누가 가장 위대했느냐? 군사적 천재로서. 그것은 만장일치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한니발과 스키피오도 알렉산더를 최고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군사적 천재가 누구냐 하면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겁니다. 알렉산더, 시저, 티무르, 징기스칸, 최근엔 나폴레옹 등등이 나오겠지만은 투표를 하라면 알렉산더 대왕이 압도적으로 1등 안 하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무엇보다도 이 영웅적 풍모, 영웅적 성격의 가장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영웅이라고 했을 때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영웅은 정정당당해야죠. 이분은 정정당당한 사람입니다. 전쟁도 정정당당하고 모든 행동이 정정당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은 포로들을 용서하고 놓아주고 포로가 된 왕을 다시 풀어주고 왕 대접을 해주고 숙적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죽으니까 그 딸하고 결혼하고 이것은 이민족 동화정책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교養을 가진 사람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서기 356년 마케도니아의 필리포 왕과 올림피아 왕비 사이에서 출생을 했는데 13살에서 16살 사이에 2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스파르타 교육, 상부정신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의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처럼 모시고 교양 인문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이상의 교육이 없죠. 그 18살의 왕자 시절이죠. 알렉산더 왕자는 카이로네아 결전에 참여해가지고 마케도니아가 전 그리스의 패권자가 되는 그 결전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2년 뒤 20살 때 아버지 필리포가 암살이 됩니다. 흔히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를 암살했다는 이런 설이 있는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를 읽으면은 그렇게 째째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암살하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꿈에도 꿀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말을 만들면은 누굴 사주를 해가지고 필리포가 이 세계를 점령 다 해버리면 나는 할 일이 없다 해가지고 죽였다고 그렇게 말을 만들어냅니다만. 그래서 아버지가 암살되고 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필리포의 부인은 올림피아라는 여자인데 이 아버지와 올림피아가 사이가 나빠가지고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올림피아 어머니를 좋아했죠. 그러니까 독살설, 암살설이 나오는데 그건 아닙니다. 20살에 딱 왕이 되자마자 코린토에서 전 그리스 도시국가 대표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페르시아를 치는 원정군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최고 사령관으로 초대가 됩니다. 21세 1년 뒤에 원정에 나서기 전에 도시국가 테베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것을 진압을 하고 드디어 바다를 건너 아시아로 넘어가서 소아시아를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페르시아 정복전을 펼칩니다. 이때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아케메네스 왕조가 다스렸는데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가 차지했던 페르시아의 면적이 그 고스란히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으로 넘어갑니다만 점령이 돼가지고 요게 3대륙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그리고 유럽, 당시에 600만 평방킬로미터였다고 하니까 대충 미국 면적의 한 60% 됩니다. 인구는 여러 설이 있는데 한 2천만에서 8천만 사이를 잡고 있습니다만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어요. 그 페르시아 시절에 뭐 크세르크세스라든지 다리우스 이런 대왕 시절에 여러 번 그리스를 침공을 했습니다. 마라톤 전쟁, 스파르타가 300명의 용사로 끝까지 버틴 전쟁,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결국은 이 도시국가가 뭉치니까 또 도시국가의 군인들은 자유민이니까 이 투지가 다르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리스에 개입을 해가지고 스파르타를 부추겨가지고 아테네하고 싸우게 한다든지 이렇게 내정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근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가 21살 때부터 드디어 페르시아 정복전을 이제 벌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기 330년대에 접어든 이야기입니다. 22살에 소아시아의 서안, 지금 중동의 서쪽 해안을 장악한 다음에 고르디온이라는 도시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상한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전차와 말을 묶는 복잡한 그 매듭이 있었는데 이걸 고르디우스 매듭이라고 합니다. 그 전설이 이 고르디우스 매듭이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푸는 사람이 아시아를 다스릴 수 있다는 신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디온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알렉산더 대왕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한번 그 풀어보시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호기심이 많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던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뽑더니 딱 두 동강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풀렸어요. 해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손으로 풀으라는 조건이 없었어요.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칼로 풀어버렸습니다. 일도양단한 거죠.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뭘 그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칼로 잘라버리면 그만인데 그걸 손으로 억지로 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일도 있죠. 이 원정 기간 중에 항상 주치의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본국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주치의가 적에게 매수돼 가지고 독약을 먹일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하는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주치의가 약을 처방해서 가져온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 편지를 주치의한테 주고 주치의가 그 읽고 있는 사이에 주치의가 처방해온 약을 그냥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독이 안 들었죠. 그 엉터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 믿으면 그렇게 의심을 안 한다는 뜻이겠죠. 이게 영웅적 풍모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드디어 23살 때 이수수 회전이 벌어집니다. 23살이니까 서기 333년이 됐네요. 어디서 하느냐? 바로 터키의 이수수라는 곳에서 다리우스와 전쟁을 합니다. 다리우스가 약 20만,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약 4만,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돼요. 딱 회전을 하는데 이겼습니다. 이겨도 엄청나게 이겼습니다. 그 지금 나폴리 국립미술관에, 국립박물관에 진열된 그 모자이크 그림, 아까 보여드린 그 모자이크 그림에서 보듯이 알렉산더 대왕은 다리우스를 발견하고는 다리우스를 향해서 다리우스를 잡기 위해서 적진으로 쳐들어갑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여기에 다리우스가 기가 꺾인 거예요. 냉정하게 싸우면 되는데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지휘하는 특공대가 진격해 오니까 거기에 겁을 먹고 다리우스 혼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러니까 그 막강한 한 10배나 되는, 5배, 10배나 되는 이 병력이 그냥 괴멸되어 버려, 무너져 버립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보면은 장수가 죽거나 도망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수 결전에서 알렉산더 대왕은 대승을 했습니다. 대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근동, 지금 이스라엘 이 지역, 중근동 지역을 하나하나 이제 도시국가를 점령해 가기 시작하다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집트를 무혈 장악합니다. 이집트는 그냥 먹어버려요. 그 당시 이집트는 페르시아 소속이었는데, 이집트는 종교상 누가 신탁을 받았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그냥 숭배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신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집트에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게 되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점령지에 도시를 만들 때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계에 약 70군데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 그 다음에는 건설하는 겁니다. 징기스칸처럼 파괴 일변도가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의 파괴자일 뿐만 아니라 질서, 문명의 건설자이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문명 건설을 해야죠.
25살에 이제 아직 페르시아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우스가 재대결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가지고 지금의 이라크 지방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라크의 바그다드 남쪽에 바빌론이라는 도시, 그리고 수자가 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대결을 하느냐 하면은 가와가메라라는 곳에서 재대결을 합니다. 다리우스와. 이때도 한 1대5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만 대 5만의 대결을, 20만 대 4만 정도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때도 알렉산더 대왕이 이겼습니다. 또 다리우스는 도망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바빌론, 수자, 펠세폴리스 등 페르시아의 주요 도시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거의 무저항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항을 하지 않고 항복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은 항복을 받은 다음에 항복한 그 영주에게 다시 또 이 행정권을 줘가지고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채용이죠. 현지 채용. 일반 정복자와는 달랐습니다. 물론 자기가 다리고 온 군인들은 마케도니아의 막강한 보병이었지만은 이 사람들한테 정복지를 다스리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데 대해서 부하들이 좀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다리우스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우스가 도망간 걸 끝까지 추정하려는 과정에서 점점 더 동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리우스가 죽자 또 다리우스를 죽인 사람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 지역, 아프가니스탄, 지금의 우즈베키스탄까지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문명 세계로서는 끝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전투 지휘의 특징은 솔선수범입니다. 원래 장군은 가운데 위치하면서 지휘를 하는 건데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직접 맨 앞장서면서 뭐 화살도 맞고 여러 번 부상을 해가면서 자기가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안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천운에 맡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전속결이 특징이었습니다. 동시에 알렉산더 대왕은 이 군수 지원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군수 지원. 항상 전투를 할 때는 물자 보급선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수집에 철저했다고 합니다. 정보 수집. 척후를 항상 여러 사람을 계속 보내가지고 정보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쟁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죠. 전쟁을. 29살이 되면은 이제 인도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인도. 당시는 지금 옛날엔 파키스탄이 인도로 불렸습니다만, 인도에는 두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인더스강,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있는 인더스강, 그 다음에 인도를 흐르는 간지스강. 이 인더스강을 넘기 전에 인도의 보로스 왕과 히타스페스라는 데서 일대 회전을 해가지고 이 인도 왕이 동원한 이 코끼리 부대를 무찌르고 이겼습니다. 보로스 왕이 항복하니까 다시 왕위에 복귀하라고 해가지고 아주 동맹군이 되어버립니다. 인더스 강을 넘어서 인도로 쳐들어가려고 했더니 한 10년 동안 따라다니던 이 마케도니아 출신들의 부하 군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좀 고향에 좀 돌려보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로 들어가는 것을 단념하고 인더스강 하류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지금의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이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동쪽 해안을 따라서 바빌론 수자로 해서 6년 만에 수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자로 복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10년에 걸친 정복이 마무리가 되고 돌아오자마자 10,000명의 마케도니아 병사와 페르시아 여자 10,000명을 뽑아가지고 합동 결혼식을 시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인종의 벽을 무너뜨리고 이거 민족 차별을 없애자 하는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런 점에서 참 다국적적인 다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2400년 전에 또 전쟁으로 정복한 왕이 이 정도의 개방적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경이로운 사실이죠.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적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반발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하가 반역을 모의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측근 참모가 보고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종의 군법회의를 열어가지고 사형시키고 그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참모의 아버지까지 자살로 몰고 가는 그런 참 비극도 겪었던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서기 323년 이제 32살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무슨 또 꿈을 꾸느냐 하면은 이제는 서쪽으로 쳐들어가자. 서쪽으로. 그래서 이제 바빌론에 병력을 집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빌론에 머물면서 목표는 어디냐?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튜니시아에 지금 있던 카르타고를 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병이 걸렸어요. 갑자기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던 이 땅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부하들 사이에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일어나서 한 50년 동안 내란이 일어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몸져 누웠을 때 후계자를 누구로 삼을 거야까요? 라고 옆에서 물으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자신을 침대에 눕혀가지고 마당에 누운 상태에서 병사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그런 의식도 치렀습니다. 그 죽은 다음에 지금까지도 하나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게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입니다. 바빌론에서 죽었으니까 바빌론에 묻는 게 맞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이 시신을 가져가야 정통성이 생기니까 우여곡절 끝에 지금 알렉산드리아로 가져가서 거기서 묻었다는 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탄불에 가면은 이스탄불 국립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돌로 짠 큰 이게 무덤 장식이 있습니다. 관이죠, 관. 이게 알렉산더의 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에 아주 잘된 이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관 같기도 한데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알렉산더 관으로 일컬어지지만 아니고 바빌론을 다스리던 페르시아 지방 장관의 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식 관은 못 찾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약 170년 동안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던 곳에서 비록 권력 투쟁은 일어났지만은 그 기간 중에도 큰 전쟁은 없어가지고 헬레니즘 문화가 꽃을 피웁니다. 이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서기 전 4세기, 3세기, 2세기에 걸쳐서 170년 동안
이 권력투쟁은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은 프톨레마이어스라는 부하는 이집트를 차지하고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각 왕조를 만들어서 제국을 2등분하는 걸로 해가지고 정리가 됩니다. 나중엔 다 로마로 흡수됩니다. 자, 이 헬레니즘 시대 170년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어가 이 알렉산더 점령지에서 코니에로 불리면서 공용어가 됩니다. 로마 사람들도 라틴어를 썼는데 로마 사람들도 이 그리스어를 제2외국어로 썼어요. 그리스를 점령한 다음에도 말을 두 가지를 썼습니다. 라틴 말과 이 그리스어. 정치적 안정이 오니까 예술, 문화, 학문도 따라서 발전했습니다. 조각, 건축.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그 점령지 70여 군데서 만들어지고 도로를 서로 연결할 계획도 했다고 합니다. 인도 중앙아시아까지 그리스 문명이 전파되었습니다. 통화도 그 교환율을 동일했다고 합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은 무세이온이라고 불렸는데 뮤지엄의 어원입니다. 도서관이라는 뜻인데 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의 선진된 정신문화를 존중을 했습니다. 흔히 알렉산더는 별명이 이탈리아어로 푼타 디 디아만테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푼타 디 디아만테는 뭐냐 하면은 다이아몬드의 맨 앞, 다이아몬드의 끝, 다이아몬드 봉의 맨 끝을 이야기한답니다. 다이아몬드도 강한데 그 맨 끝에 있는 가장 강한 것, 이것을 알렉산더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영웅 중에서도 영웅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10년간의 정부를 통해서 그리스 문명을 3대륙에 펼치고 개방정책, 포용정책, 관용정책을 쓰면서 인종, 언어, 종교를 뛰어넘는 어떤 세계 문명을 만들려고 했고 그 꿈이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 게 아니라 로마라는 좋은 나라를 만나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가 점령되면서 그리스의 정신적인 유산이 로마 사람들로 들어가면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 만들어지고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 워낙 거대하고 깊고 다방면이니까 그 뒤에 유럽에서 등장하는 기독교 문명 또는 게르만족, 바이킹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그 문화 속에서 포용이 되면서 그 속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종교개혁, 산업혁명, 민주주의가 일어나서 오늘 유럽 주도의 세계가 되었다. 그 주인공이 알렉산더였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하면은 어느 전쟁에서 싸움 잘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봤는데 삼국지를 3번 읽으라고 하니까 삼국지 맨 처음 읽으면은 장비, 관운장, 뭐 여포, 조자룡 누가 제일 싸움 잘하느냐 그 관점에서 읽었는데 지금 다시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를 읽으니까 옛날 플루타크 영웅전 읽을 때와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영웅이 그리운 시대죠. 지금은 영웅은 그러나 난세에 납니다. 평화시대에는 절대로 영웅이 나지 않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시대에 한국에서도
세계적 영웅이 우리 지난 70년간에 두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의 영웅됨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